자, 그럼 계속해서 연습 문제 4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요. 자, 지금 전형적인 내용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즉, 다음 밑줄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추가할 전제를 찾아라 되어 있는데요. 자, 밑줄 결론이 좀 빠져있네요. 자, 그러므로 이해합니다. 세계 경제는 결국 침체하고 말 것이다가 결론입니다. 자, 추가 전제를 나타낸 내용, 사실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자, 이런 것을 파악하는 방법은 첫 번째, 주어진 문장을 우선 기화시키는 겁니다. 만일 국제적으로 테러가 증가한다면, 테러가 증가한다. 자, 역시 여기도 이제 문장에 좀 많이 나올 때는 저희가 테러, 뭐 이런 단어들. 저 뒤에 보시면, A국의 국방비 지출은 늘어날 것이다. 국방비. 자, 이런 것들을 기화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조건의 관계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따라서 테러, 자, 첫 번째 테러. 그 다음에 국방비.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국방비. 그런데 A국 앞에 놓인 선택은 국방비 지출을 늘리지 않거나, 자, 부정이 됐고 선언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not 국방비 선언문. 증세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자 증세.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선언문이죠. 그러나 A국이 증세 정책을 실행한다면 조건문입니다. 세 번째, 증세라면 세계 경제는 반드시 침체한다. 자, 반드시 침체라는 단어를 적어주면 되겠죠. 침체. 자, 결론 보니까 그러므로 세계 경제는 결국 침체하고 말 것이다. 자,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 내용이 어디 있는가를 봤더니 세 번째 후건에 그대로 내려왔죠. 자, 그럼 일단 요거 두 개만 생각해 보시죠. 자, 틀을 보시면 A이면 B다 해서 지금 B가 도출이 된 상태예요. 그럼 뭐가 빠졌죠? 자, 후건이 그대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전건이 긍정이 돼야겠죠. 그래서 전건이 긍정된 게 현재는 생략되는 전제입니다. 그럼 생략된 전제, 자, 전건 증세이다를 일단 적어줍니다. 그래서 3번과 세 번째랑 결론만 보면 증세가 포함되면 결론이 도출됩니다. 그런데 자, 증세가 또 어디 있는가 봤더니 2번에 들어와 있네요. 자, 2번의 명제에서, 자, 증세가 일단 도출이 되기 위해서 다시 얘가 이렇게 들어와야지, 그래야지 연속으로 세 번째 적용돼서 결론이 도출될 수 있죠. 따라서,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부터, not 국방비 또는 증세로부터, 자, 이번엔 증세가 도출되도록 구성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생략된 전제에 뭐가 빠지는가를 보충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얘를 집어넣어서 뭐 도출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후건이 긍정 전건이 이건 아니고 중간에 빠져있는 빈칸을 채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죠? 자, 빈칸을 채워주시면 돼요. 자, 증세는 여기서 선언에서 어느 하나의 선언지가 그대로 내려온 거죠. 여러분들. 자, A 또는 B에서 B다가 도출하기 위해선, 그렇죠. 나머지 하나가 부정돼야지 선언노법이 성립되죠. 그래서 생략된 전제는 바로 A가 부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A에 해당되는 not 국방비 전체를 보셔야죠. 이 전체가 부정되게 돼야 되니까, 자, 지금 국방비 지출을 늘리지 않는다는데 이걸 부정한 국방비 지출을 늘린다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들어올 것은 국방비 지출을 늘린다, 국방비다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명제까지 사용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명제를 보니까 또 국방비가 여기 있네요. 그럼 여기서부터 얘가 또 도출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1번과 국방비를 도출할수록 구성을 해주면요. 1번 테러이면은 국방비죠. 자, 여기서 이 국방비가 도출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국방비. 자, 이 국방비가 도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략된 전제를 맞춰주면 되겠죠. 후건이 부정됐네요. 자, 후건이 부정됐으니까 그러면 자, A이면 B다 해서 후건이 긍정됐죠. B가 내려왔어. 그럼 아까 똑같네요. A가 긍정되면 되겠죠.
따라서 여기 들어갈 내용은 바로 테러가 그러면은 궁정론법으로 국방비가 도출되고요. 국방비가 도출되면 자, not 국방비에서 부정이 됐으니까 선언론법에서 증세가 도출되고 자, 증세가 도출되면 정권이 긍정돼서 침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테러가 증가한다는 사실이 필요하게 되겠죠. 따라서 추가 전제는 바로 1번 테러가 증가한다가 답이 됩니다. 아주 대표적인 형태의 문제입니다. 생략된 전제. 생략된 전제를 파악할 때는 기화시킨 다음에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빈칸의 내용을 찾자라고 생각하시는 게 그러면은 바로 저희가 구성을 만들어서 풀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이거 거꾸로 대입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4번의 답은 1번이 여기서는 답이 됩니다. 자, 이제 5번 문제를 보죠. 자, 5번 문제에서는 자, 사무관 ABCD는 다음의 조건에 따라서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을 찾아라. 자, 그러면 먼저 기화를 한번 정확히 시켜보죠. 자, A는 회의에 참석하고 B도 참석한다. 참석하면 조건문이죠. B다. 뭐 바로 기화시킬 수 있죠. A면 B다. 두 번째, A가 참석하면 E도 참석합니다. A이면 E다. 또 C가 참석하면 E도 참석한다. C면 E다. 자, 두 가지 조건문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D가 참석하면 B도 참석한다. D면 B다. 다음 네 번째, C가 참석하지 않으면 not C면 B도 참석하지 않는다. not B다. 자, 이렇게 우리한테 주어진 그런 5개의 조건문입니다. 뭐 전부 다 3단 문법 가능성을 보시면 되는 건데요. 자, 먼저 1번부터 볼까요? 1번, A가 참석하면 C도 참석한다. 자, A면 C를 도출할 수 있는가? 자, 지금 여기서는요, 우리가 찾은 것은 반드시 참이 아닌 것을 우리가 찾아보는 거죠. 자, A가 참석하면 B가 참석한다는데, 자, 이때 4번 명제를 저희가 대우 명제로 바꿔보죠. 자, 대우 명제를 바꿀 때 여러분들이 명제 P가 P에 부정을 하게 되면은 나피가 되죠. 근데 이 나피에서 한 번 더 부정을 하게 되면 뭐 저희가 이해는 할 수 있죠. P가 아니다를 부정하는 P가 맞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의 부정이 됐을 때는 긍정으로 바꿉니다. 이것을 이중 부정의 원칙이란 더블 리게이션이라는 거죠. 뭐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셔도 되고 하는 원칙과 돼도 상관없습니다. 이중 부정이면은 긍정이다. 자, 그러면 자, 대우명제 바꾸는 방법. 자, 각각을 부정해서 위치를 바꿔줍니다. 그러면 얘를 부정하면은 나비에 3번 더 부정해서 바꾸고요. 얘도 이렇게 2번 부정해서 C가 됩니다. 그러면 이중 부정에서 부정의 부정 긍정이니까 B면 C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따라서 4번의 대우는 B면 C다입니다. 자, 그러면 A면 C다를 도출할 수 있는 건 그렇죠. 여기서 A, B가 있고요. A이면 B. 여기서 B면 C가 되죠. B면 C. 그런 3단 문법에 의해서 A이면 C다를 도출할 수 있게 되겠죠. 따라서 1번은 반드시 참이 됩니다. 1번. 그 다음에 2번. A가 참석하면은 D도 참석한다. 자, A면 D다를 도출할 수 있는가? 자, 근데 D가 나온 것은 여기 하나밖에 없네요. 자, 지금 1번과 3번 B로 연결 가능성이 있으니까 뽑아보니까 1번 A면 B고요. 3번 D면은 B가 됩니다. 자, 요게 두 개가 들어온다고 우리가 A면 D다를 도출할 수 있는가? 아니죠. 여러분들 이것은 연쇄의 논증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는 A도 B고요. B도 A다라고 돼 있으니까 얘네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참이 아닌 것은 바로 2번이 답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게 되죠. 그 답은 2번이 답입니다. 틀렸고요. 그다음에 3번. 자, C가 참석하지 않으면 not C면은 D도 참석하지 않아 not D입니다. 자, C가 참석하면 D가 참석하지 않는다는데요. not C는 여기 있죠. 그리고 자, 3번의 대우 명제를 제가 만들어 볼까요? 자, 3번의 대우 명제를 만들면은 부정해서 위치를 바꿔 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not B이면은 not D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3단 문법 되네요. not C면 not B고, not B면 not D니까 not C면은 not D가 되겠죠. 따라서 3번 반드시 참이 됩니다.
한편 4번. 자, D면은 C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저희가 바로 위에 걸 보니까 not C면 not D를 도출했죠. 자, 이것의 대우명제 각각을 부정해서 위치를 바꿔주면은 부정의 부정 긍정으로서 D, 부정의 부정 긍정 C가 돼서 두 가지는 논리적으로 동시관계입니다. 대우명제죠. 5번. E가 참석하지 않으면 not E면은 B도 참석하지 않으면 not B이다. 저기서는 여러분들이 이와 관련된 요소 2번의 두 번째 것의 대우를 만들어 보죠. 자, 부정하고 위치를 바꾸면 not E면은 not C가 됩니다. 자, not E면 not C가 되는데 여기서 자, 4번의 명제가 들어와 있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치면은 자, not E면은 not C. 그다음에 4번 not C면은 not B가 되죠. 그래서 3단 논법이 되네요. 자, 3단 논법은 연쇄추론으로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동일한 명제가 있을 때 나머지를 연결한다고 했습니다. 또 이것은 not E에서부터 not C, not B 이렇게 연쇄가 되니까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원칙이죠. 따라서 not E면은 not B다를 추리할 수 있게 되겠죠. 5번도 반드시 참이 됩니다. 자, 3단 논법 연습입니다. 대신 여기서는 대우명제와 이중부정의 원리가 한꺼번에 작용되어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반드시 참이 아님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추리논 중에서 1차 일시문항 기출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은근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추론 규칙에서 활용했던 부분들을 한번 전반적인 종합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1차 일시문항인데요. 보기의 논증이 타당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보충해야 될 전제, 자, 생략된 전제를 찾아낸 거죠. 자, 먼저 보기를 보죠. 자, 기호화가 중요합니다. 서기가 영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자, 여기서는 부정문이니까 저희가 부정 표시를 해보죠. 자, not 서기가 영희를 사랑하지 않는다. 서기라면 조건문이고요. 그러면 철이가 영희를 사랑한다. 철이다로 기화시켜 보겠습니다. 철이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어렵지 않았죠. 그럼 not 서기이면은 not 서기이면 철이다가 되면 철이다. 자, 그런데요. 두 번째를 해보세요. 철이와 도리가 동시에 영희를 사랑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자, 문장 처음에 기호 잘해줘야 돼요. 뭐뭐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할 땐 전체를 부정하는 거죠. 전체 부정입니다. 그럼 이 괄호치 내용은 철이와 도리가 동시에 사랑한다니까 철이도 사랑하고 도리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이 그리고 도리가 된다는 거. 이게 괄호 안의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전체를 부정한 거예요. 전체 부정. 자, 그럼 우리가 드물어간 법칙에 의해서 이건 바로 풀어낼 수가 있죠. 자, 각각을 부정합니다. not 철이, not 도리. 그리고 기호를 바꿔줍니다. 선언문이 됩니다. 선언문. 자, 그러므로 서기가 영희를 사랑한다. 자, 결론 자체는 서기가 영희를 사랑한다가 됐어요. 서기이다. 자, 이걸 도출해서 필요한 것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외적 틀을 가만히 보시면요. 지금 문제가 된 것은 요 선언문이에요. 자, 만약에 요 선언이 자, 좀 단순화시켜보죠. 선언이 없고 나 철이만 됐다. 그럼 얘네 둘만 생각해보죠. 그러면 나 서기 이면은 철이고요. 여기에 나 철이가 되면 후건이 부정되죠. 그럼 전건도 부정되니까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라서 서기가 도출이 돼서 결론 도출 끝납니다. 그래서 좀 이해가 되는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바로 나 도리가 됐을 때는 연결고리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됐을 때 뭔가 서기가 도출수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선언이기 때문에. 선언은 뭡니까? 둘 중 적어도 하나가 성립한다. 그래서 얘도 될 수 있고 얘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얘가 됐을 때, 얘는 안 됐을 때 도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존재는 바로 도리가 아니어서부터 서기를 도출할 수 있는 중간항을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만드는 방법 처음에 긍정론법으로 만들 수가 있죠. 자, 얘네 둘만 보시면 돼요. 자, 긍정론법이 된다면 자, not 도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서기가 이렇게 도출할 수 있도록 긍정론법에 생략되어 있는 조건문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조건문은 not 도리이면은
서기이다가 되겠죠. 자, 얘가 들어오게 되면은 긍정문법으로 타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전제는 not 도리이면은 서기이다가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부정문법으로도 가능하죠. 자, 부정문법. 자, 부정문법으로 하게 되면요. not 도리가 이게 후건이 부정된 거예요. 그래서 서기가 역시 부정이, 정건 부정이 들어온 거니까 얘를, 자, 조건문의 후건의 긍정을 만들어서 도리를 만들어주고요. 자, 이것은 부정이 되니까 not 서기 부정을 만들어서 적어줍니다. 그럼 얘도 생략된 전제가 되고, 그러면 두 개가 되네요? 아니죠. 자, 두 개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죠? 대우 명제로 동치 관계입니다. 똑같습니다. 자, 세 번째, 선언논법이 있습니다. 자, 선언논법으로도 만들어보죠. 좀 다양한 방법을 할 수가 있죠. 즉, not 도리가 되고 서기가 도출이 돼야 돼요. 자, 이 방법은 선언논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가 부정됐고 나머지가 도출된 거니까 서기 또는 도리가 지금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가 부정되니까 나머지가 긍정된다는 원칙입니다. 자, 이것도 논리적으로 보세요. 서기가 아니면 도리이고 도리가 아니면 서기니까 둘 중 하나가 된다는 뜻이 돼서 사실 이것도 논리적으로 동치관계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단순 함원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냥 내용적으로 이해하시면 되죠. 서기 아니면 도리가 되고 도리하면 서기 된다. 둘 중 조 하나는 된다는 개념이 들어온 겁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는 모두 동치관계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무조건 답이 됩니다. 그래서 4번 서기가 영희를 사랑하라 도리가 영희를 사랑하라 여기 있죠. 그래서 4번이 바로 답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바로 딜레마 논증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딜레마를 활용해보죠. 네 번째 딜레마 논증. 자, 딜레마는 두 개의 조건문이 필요하죠. 여기서는 한 개의 조건문. 자, not 서기이면은 철입니다. 조건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뭐 하나를 만들어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간에 not 철이 또는 not 철이 또는 not 도리고요. 자, 결론에서는 서기가 도출된 상태입니다. 사실 이 서기는요, 보통 저희가 동어 반복이라고 해서 이 서기는 서기 또는 서기 돼서 둘 중 조거나 참이 되니까 따라서 이렇게도 동치관계를 형성합니다. 자, 그럼 딜레마를 만들어주면 자, 조건은 똑같이 도리가 부정돼야 돼. 처리가 부정됐듯이 그럼 후건의 긍정이 되고요. 자, 서기는 전건이 그렇죠. 전건이 이렇게 서기가 긍정이 돼서 나온 건데 그러면 후건이 부정돼서 나오기 위해서 낫서기가 되겠죠. 낫서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이건 뭐죠? 사실은 부정론법과 똑같죠. 그렇습니다. 동일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자,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풀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추론규칙을 활용하는 것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다만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빠르게 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파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선언에 대한 이해였죠. 둘 중 저거나 된다니까 얘만 생각하면 안 되고 얘도 가능하다를 보고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저희 기출문제 앞에서 봤던 기출의 문제에 비해서 꽤 높은 난이도를 보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형식 추리에서 나타난 기출문제 저희가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저희 1차 예시문항에서 나오는 기출을 보도록 하죠. 자, 이 문제는 쭉 읽고 진행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했죠. 정확한 논리적인 방식을 취하셔야 됩니다. 다음 글이 참여를 할 때 보기의 진술 중 반드시 참을 찾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화시킬 건 한번 다 교화시켜 보는 겁니다. 도대체 인간의 마음과 몸은 어떤 존재일까? 이런 철학적 물음에 대해서 인간의 마음은 몸이 아닌 존재와는 구별되는 또 다른 존재자라고 대답하는 전통적인 입장을 심신이원론이라고 한다. 자, 근데 이전까지는 이런 심신이원론이 매우 상식적인 견해로 인정되어서 그 이론을 거부하는 것은 상식적인 직관을 거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자, 지금 근대 이전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저희도 정리를 할 때는 자, 근대 이전 상황을 가정을 해준 겁니다. 근대 이전에는
자, 심신이원론이 들어왔고요. 심신이원론이 만약에, 자, 심신이원론이 있다면 이것을, 자, 심신이원론을 거부하는 것. 자, not 심신이원론.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상식적 직관을 거부하는 거다. not 상식 직관. 자, 조건문으로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한번 적어준 겁니다. 그러나 마음과 몸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부딪혀서 전통적인 심신이원론은 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론이 되었답니다. 자, 20세기 중반 이후, 자, 이번에 20세기로 넘어옵니다. 인간의 마음과 뇌 현상은 동일한 것이라는 동일론이 등장했는데 전통적인 심신이원론을 포기하고 동일론을 받아들인 철학자들은 인간의 모든 정신 상태를 뇌의 물리적 현상으로 환원할 수 있다는 환원주의를 받아들이는, 자, 여러분들 이거 조건하는 거 주의하셔야죠. 자, 동일론을 받아들이는 철학자가 있다면 조건문입니다. 자, 이것은 모두 환원주의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환원주의입니다. 또 우리가 환원주의를 받아들인다면, 자, 연쇄 추론이 되니까 연쇄로 한번 표현해보죠. 받아들인다면 정신현상을 기계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고, 자, 기계론 설명이 됩니다. 또한 인간의 정신을 기계적으로 실현하는 문제를 연구하는 인공지능의 낙관적 기도를 할 수 있죠. 똑같죠. 이렇게 되면 또한 낙관적인 인공지능에 대한 낙관적 기도를 할 수 있답니다. 자, 얘들은 전부 다 연원으로 연결되어 있죠. 이것도 되고 얘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환원주의를 받아들이면 인간 정신의 자율성을 부인하게 되고, 자, 마찬가지로 정신의 자율성 부인, not 정신 자율성, not 자율성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연원이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또 나아가 인간의 정신의 자율성을 부인하게 되면, 자, 여기 또 연쇄가 되네요. 인간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없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문장잡이. 피할 수 없다. 비판을 받는다는 거죠. 따라서 기호할 때도 비판이라고 기화시켜 주시면 됩니다. 비판. 자, 그래서, 자, 두 번째 단락의 전체를 전부 기호화시킨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논리적인 것으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판단을 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가부터 한번 확인해 보죠. 동일론을 거부하는 철학자는, 자, 동일론 거부니까 not 동일론입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하지 않자. 만약에 그렇다면 not 인공지능이다. 자, 이걸 도출할 수 있는가를 보는 건데,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 대우명지로 바꿔볼까요? 자, 부정하고 위치를 바꿔줍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면 동일론이 되겠죠. 자, 연쇄적 추론의 형태를 볼까요? 자, 인공지능 여기 있어요. 이것은 동일론에서 환원주의 거쳐서 인공지능 왔으니까 동일론이면 인공지능이다를 추리할 수 있지 그 역은 아니라고 했죠. 자, 저희가 조건문 지난 시간에 할 때 영명제는 논리적으로 무관하다라고 했습니다. 참이 가능할 뿐 역입니다. 따라서 영명제니까 반드시 참에선 제외가 되겠죠. 그래서 가는 제외됩니다. 맞지 않고요. 나 정신현상을 기계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 자, 기계론이면, 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은 사람의 정신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not 정신의 자율성이다. 자, 그럼 기계론과 자율성이 어디 있는가를 봤더니, 자, 기계론은 여기 있습니다. not 자율성 여기 있죠. 사실 이 관계는 환원주의를 할 때 이런 기화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A이면 B다고 A이면이 not C예요. 이것으로부터 B이면 C다를 추리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이것은 타당하지 못한 3단 논법이죠. 맞지 않습니다. 연쇄가 안 되기 때문이죠. 자, 이것은 그냥 A에서 B도 되고 A에서 not C도 된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나도 역시 반드시 참에서 배제됩니다. 답은 다와 두 가지가 되는데요. 자, 다를 보죠. 인간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없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운 철학자. 여러분들, 비판에서 자유로운 철학자는 비판받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런 건 내용적인 의미를 파악해서 기여를 시켜야 됩니다. 동일론을 거부한다. 즉, 비판을 받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동일론을 거부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동일론. 자, 그러면
기화를 시켜볼까요? 자, 그럼 대우명제로 바꿔보죠. 자, 부정 한 다음에 위치 바꾸는데, 자, 이중 부정은 전부 다 긍정이 되죠. 따라서 동일론 이면인 비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동일론부터 비판까지 들어올 생각을 볼까요? 그렇습니다. 동일론, 환원주의, 나자일성, 비판. 따라서 동일론에서 비판까지 연쇄 출행이 되죠. 따라서 다는 반드시 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에라. 근대 이전에는 상식적 직관을 거부하는 사람만이, 자, 뭐뭐일 때에만 뭐뭐만이는 위치 바꿔 조건문입니다. 심신위원은 거부이다. 그런, 자, 나 심신이원론이 앞에 오고요. 그 다음에 후건이 나 상식 직관이 뒤에 오게 됩니다. 자, 언제죠? 근대 이전이라는 타이틀. 자, 그럼 근대 이전이니까 여기를 보죠. 자, 근대 이전에서 나 심신이오는 나 상식은 그대로 들어와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것은 위치 바꿔 조건문이다를 놓치면은 파악할 수 없는 문제죠. 따라서 라 그대로 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저희 기출문제 두 가지 한번 봤는데요. 그렇습니다. 조금 비슷하면서도 좀 어려운 문제다. 왜냐하면 저희 아무래도 3분의 시간을 조금 더 배려를 하고 PSAT 공직적 결선 2분 안에 푸는 문제라서 내용이나 추리가 조금 더 가미되도록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차이일 뿐입니다. 물론 이제 PSAT 문항 중에서 변별력에서 어떤 때는 저희 문제도 높은 난이도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출을 중심으로 해서 기화시킨 거, 그 다음에 또 여기서는 서술형으로 쭉 늘어난 논증 유형의 문제 두 가지를 모두 다뤄봤습니다. 자, 이제 필요 충분 조건 개념이 나오는 것 문제인데요. 자, 8번 문항 보도록 하죠. 이것은 2017학년도 18번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자, A와 C를 A에서 C를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먼저 A를 보죠. 개인의 어떤 행동이 자신에게만 영향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손해를 입히지 않는다면 그런 행동에 대한 국가의 간섭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자, 조건이 나왔으니까 우리도 자, 타인한테 아무 손해가 없어. 나 타인 손해입니다. 자, 그러면 국가 간섭은 정당화, not 국가 간섭이죠. 국가 간섭. 자, 기화시켰고요. 다만 다른 사람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침해 당사자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고요. 사회 전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는 다른 사람의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가할 수 있다. 자, 지금 타인에게 이익 침해가 됐어요. 타인 침해. 타인 손해와 침해와 동일한 내용이죠. 자, 이때는 국가가 처벌을 할 수 있어. 국가 간섭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따라서 A 같은 경우는 지금 타인이 손해 입는 것과 국가의 간섭에 대해서 자기서는 필요 조건으로서 타인 손해가 가능하다. 여기서는 충분 조건으로서 가능하다. 결국 합치면 어떻게 하죠? 필요 충분 조건으로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양쪽으로 화살표가 모두 된다는 거죠. 필요 충분. 자, A의 견해입니다. 자, 한편 B는 여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힐 때에만 국가 간섭이 정당화되기는 하죠. 자, 뭐뭐일 때에만 위치 바꿔서 조건문이죠. 따라서 국가 간섭이 앞에 옵니다. 국가 간섭. 그 다음에 타인 손해가 뒤에 오게 되겠죠. 타인 손해. 근데 사실 요거는요, 여러분들이 자, A에서 첫 번째 얘기했던 거. 자, 이것의 대우를 만들어 보면 부정 위치 바꾸면 여기 똑같이 됩니다. 그렇죠. 동일한 진술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첫 번째 진술과 동일한 게, 즉 B는 여기에 대해서 A의 진술을 동일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간섭이 언제나 정당화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얘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얘는 아니다. 그렇죠. 창의한 침해 국가 간섭이 처벌을 한다. 이게 정당화된 것은 아니니까 요거를 반박하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합법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에게 아픔이나 상실감을 줄 수도 있다. 원하는 대상을 놓고 서로 경쟁한 결과 실패한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경쟁을 국가가 간섭하거나 꼭 막아야 하는 것, 즉
타인이 치매를 입더라도 국가 간섭하는 것은 안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즉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결국 여기서는 자 국가 간섭은 여기서는 여러분들 국가 간섭의 타인 손해 어떤 기준, 타인 손해에 따른 필요 조건이고 국가 간섭은 충분 조건 여기까지만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한편 C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또는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국가 간섭이 정당화된다. 자, 지금 가능성까지 이야기를 하네요. 즉, C 관점에서는요, 실제로 타인의 손해를 입힌 것, 타인 손해, 또는 이 손해의 가능성까지도, 자, 이것까지 포괄을 합니다. 자, 이때는 국가 간섭이 정당화된다. 국가 간섭이라는 겁니다. 자, 범위 굉장히 크죠. 그래서 때로는 국가 사후에 범죄인을 적발하고 그 범죄를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전에 확실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도 있다. 어떤 사람이 분명히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판단이 서면 국가가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그냥 방관만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막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개입을 해야 된다. 자, 이런 개념이죠. 그리고 가능성이 있을 때도 간섭은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시각입니다. 자, 이제 약간씩 서로 다른 개념들인데요. 자,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1번을 보죠. 자, A는 B보다 국가가 간섭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를 넓게 잡고 있다. 그렇죠. 자, B는 A 똑같이 B와 동일하고요. 국가 간섭을 타인 침해할 때 무조건 다 된다고 했으니까 더 크게 잡고 있죠. 하지만 B는 이때는 아니다라고 했으니까요. 2번, C는 A보다 국가가 간섭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를 넓게 잡고 그렇죠. 가능성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 3번, 오직 자신에게만 영향을 주는 행동이 있을 수 없다면 A와 B는 사실상 같은 관계가 없죠. 그렇죠. 자신에게만 영향을 주는 행동, 그게 없다 하더라도 타인 침해에 대한 부분이 기준이고, 자, 두 가지는 여기서는 서로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A와 B에 따르면, 자, A, B입니다. 국가가 어떤 행동에 간섭을 한다면, 그러니까 국가 간섭이 되는 그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이다. 자, A, B에 따르면 여기 똑같네요. 국가 간섭은 타인 손해, 그렇죠. 동일하게 들어온 상황이죠. 공통점 오른쪽에 있습니다. 5번, 자, A와 C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행동 가운데 국가의 간섭 대상이 아닌 것은, 자, 여기서는, 자, 손해를 입히면 무조건 간섭 대상 맞죠. 맞습니다.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돼서 가능성까지 더 넓혀진 게 다른 점이죠. 동일하게 들어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답임을 찾을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저희 기초에서는 간접적인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한 개념에 대한 비교 분석입니다. 자, 그러고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그렇죠. 이 문제도 사실은 논증에 대한 분석 문제예요. 하지만 논증 분석 문제라 하더라도 조건문의 형태나 형식적인 부분이 들어와서 기화시키는 것이 더 명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리트 추론 중에 전반에 깔리는 논리적인 그 비판적인 사고가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문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이론적인 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렇게 해서 문장 논리에 대한 거 전반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봤고 또 대표적인 문제 형태, 기초적인 문제 형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고전 논리학 개념으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고전 논리학부터는 이제 수로 논리의 개념이 들어옵니다. 자, 이제 앞에서는 기준이 하나의 문장이지만 여기서는 predicate라고 하는 수로입니다. 즉, 하나의 문장에는 주어와 subject, 그 다음에 수로, predicate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관련되는 수로 논리는 바로 이 주어 개념. 자, 이러한 수로 개념에 집중을 해서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과 문장 관계를 조금 더 미시적으로 들어온 건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 대표적인 사례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례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온 사례라서 자, 모든 인간은 죽는다. 자,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자, 이 사례가 많이 쓰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사례화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굉장히 많이 들어봤던 내용입니다.
자, 3단 논법으로 알려져 있는 내용이죠.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자, 이 문항에서 여러분들이 그런데 자, 요 기호를 기호하고 표현을 할 때 문장 논리로 한번 해보죠. 자, 문장 논리입니다. 자, 지금 모든 건 하나의 문장이네요. 그냥 A라고 해보죠. 소크라테스는 주어나 수어가 다르면 다른 문장이에요. 따라서 다른 문장이죠. B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또 다른 문장이네요. C입니다. 자, 그럼 요 기호만 가지고 파악을 하시면 어떻게 되죠? A다, B다, C에 타당하지 못한 논증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용을 보니까 어떻죠? 타당하죠. 그렇죠. 타당합니다. 그럼 결국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알 수 있죠? 주어와 수로의 미시적 관계로 봐야지 문장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바로 수로 논리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수로 논리의 필요성 한번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 수로 논리는 이제 그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정립한 분석론 후기에서 정립한 자, 그런 논리학적 체계가 1900년대 초까지 계속 지속이 돼요. 그리고 이미 이론적인 완성은 15세기에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칸트도 고전 논리학을 완벽한 이론 체계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그때 다 모든 게 완성되어 있는 체계라서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논리학 서적을 좀 보시면은 거의 3분의 2가 고전 논리학이에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현대 논리학도 이런 고전 논리학에 기반해서 들어온 거라서 기초적인 고전 논리학은 좀 학습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에 대해서 이제 기초적인 측면만 말씀 한번 드리겠는데요. 자, 고전 논리학의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모든 명제를 4가지 명제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자, 모든 것들은 뭐뭐이다. 자, 모든 A는 B이다. 먼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모든 A는 B이다. 그 다음에 또, 모든 어떤 것들도 뭐뭐가 아니다. 자, 어떤 A도 B가 아니다. 이것은 이제 전체가 아니다라는 개념이죠. 또 어떤 A는 B다. 자, 어떤 A는 B다. 자, 그리고 어떤 A는 B가 아니다. 자, 이렇게 4가지 형식으로 모든 명제를 전부 다 단순화시켜서 이 안에 집어넣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정언 명제라고 합니다. 정언 문장, 정언 명제. 원래 정언이라는 뜻은 카테고리란 말이 사용이 돼요. categorical proportion이라고 얘기하죠. 범주화된 명제인데 사실 이런 것을 번역을 할 때 과거 일본 서적에선 정식화된 언명이다라고 해서 이것을 정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현재 저희도 이 말을 그대로 따라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범주화된 명제다가 더 정확하게 번역이 될 수 있죠. 과거 번역인데 이 논리학 전공자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이게 서로 리뉴얼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가도 다 어르신들이에요. 지금 은퇴하신 분도 꽤 많고요. 그래서 구체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새롭게 전공한 사람은 거의 없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단어를 어쩔 수 없이 그냥 사용을 하는데요. 근데 일부 서적에 보니까 수험서적인지 그런 걸 만들면서 이런 문장을 좀 현대어로 바꾸겠다 해서 바꿨는데 너무 어떻게 보면 학적 용어라기보다는 너무 일반용어로 하니까 이건 좀 더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영어로 여러분들이 하시던가 캐테고리란 말을 쓰시던가 아니면 정언 명제로 쓰시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하는 방식인데 그러면 자, 이렇게 구분하는 원칙이 있을 건데 그 원칙이 어떤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정언 명제를 구성하는 원칙들은요. 다음 4가지로 구성을 시키는 겁니다. 첫 번째 양화사. 자, quantifier라고 하는 양화사인데요. 자, 이 양화사라는 것은 양을 나타내는 용어다라는 표현으로서 현재 2가지가 사용됩니다. 모든. 영어에서 all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some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자, 첫 번째 양화사, 두 번째 주어, subject, 세 번째 predicate, 수로, 그 다음 마지막에 뭐뭐이다는 국어에서는 국문화에서 이제 개사라는 표현이야. 커플라라는 단어인데요. 뭐뭐이다 이렇게 개사, 총 4가지 구성 요소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정언 명제의 정식화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복잡 명제 이걸 다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푸는 방법은 그럼 구체로 무엇인가?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좀 문장 자체를 보고 명제를 봤을 때 quantity와 quality, 양적 차원과 질적 차원을 구분을 합니다. 자, 우선 quality, 질적 차원의 특성,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겁니다. quality는 다른 게 아니라 긍정과 부정, 이것을 quality라고 표현합니다. 질적 차원. 한편 quantity, 양적 차원의 특성은요,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전칭과 특칭이 그것입니다. 첫 번째, 전칭 명제, 특칭 명제 두 번째. 사실 이 전칭 명제란 뜻은 여러분들이 전부를 칭한다라는 것이죠. 전부를 표현한다. 그래서 뭐 한자에선 전부를 칭한다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사용을 모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모든, all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자, 영어에선 전칭 명제를 universal 명제라고 합니다. 그렇죠. 영어 단어가, universal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번역했을 때 보편이라는 단어를 써서 뭐 일부 보편 명제다라고도 표현하는데, 우리보다 뉘앙스가 여러분들 영어 잘하시면 훨씬 강하죠. 그래서 universal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모든 게 다 통한다. 이런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학적 차원은 더 강하게 들어오고 논리학에서는 더 강하죠. 그럼 모든 것 다다라는 표현이 바로 universal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이라는 것과 뉘앙스가 약간 좀 다르죠. 그래서 아마 전칭 명제라는 단어를 그래서 그대로 선호를 하고 사용한다고 생각됩니다. 전부를 칭한다. 그래서 모든 all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한편 두 번째, 특징 명제는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특징으로서는 특별한 걸 칭한다는데요. 영어에서는 particular라는 단어를 씁니다. particular라는 것은 뭐 부분적, 뭐 일부 이런 거 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특징 명제고요. 사용되는 언어는 어떤이라는 단어, 영어에서 some이라는 단어, 뭐 약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약간, 어떤. 근데 이 특징 명제는요, 의미상 조금 혼동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양과 질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전칭과 특징으로 구분을 했죠. 그 다음에 퀄리티는 긍정과 부정이죠. 그럼 이거 두 가지 곱하기 두 가지니까 총 네 가지가 그래서 구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체를 긍정한다. 전칭 긍정, 모든 S는 P이다. 자, 전체를 부정한다. 모든 S는 P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국만학에서는 이런 표현보다는 자, 어떤 S도 P가 아니다라는 표현이 훨씬 더 좋은 표현이랍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좀 혼동이 될 수 있죠. 어떤 S도 뭐뭐가 아니고 이것도 모든 S는 P가 아니라 똑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특징 긍정, 어떤 S는 P이다. 네 번째, 특징 부정, 어떤 S는 P가 아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정원 명제라는데요. 이때 뭐 저희는 전칭 긍정, 전칭 부정, 특징 긍정, 특징 두 개의 어조로 돼서 발음하기가 어렵지 않은데요. 영어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universal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affirmative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universal affirmative proportion, universal negative, particular affirmative, particular negative니까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래서 이것을 라틴어 약자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라틴어에서 긍정적이라는 말은 어원이죠. affirmo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A란 표현과 두 번째 I란 모음을 따서 이것을 전칭 긍정, 얘를 특징 긍정으로 표현합니다. 사실 제가 양상논리 전공이고 저는 스코투스 전공이기 때문에 제 원조는 다 라틴어였어요. 그래서 철학 부분에서의 그런 라틴어는 데카르테까지 라틴어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근대 사상까지 들어와 그 이후부터는 각각의 나라의 언어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원전을 라틴어 원전을 좀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아마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어서 합니다. 한편 부정한다라는 표현은 negation의 어원이 되는 nego라는 단어가 있죠. 부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와 오를 사용해서 앞에를 전칭 부정, 뒤를 특징 부정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A, E, I, O 명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상식도 알고 계시고 뭐 저희는 그냥 바로바로 표현해도 쉽게 발음이 되니까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아까 특징이 좀 애매하다고 했죠. 왜냐하면
자, 특징 면제의 어떤 약간인데요. 사실 전칭이 아닌 게 다 특징이에요. 근데 그런 개념이 좀 헷갈리니까 한 개는 뭘까? 좀 혼동이 될 수 있죠. 어떤 지파에 뭐가 하나 있다.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애매함과 모호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특징 명제에 대해서는 약속을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존재 함축에 관한 건데요. 즉, 특징 어떤 에 대한 단어를 논리학자들은 적어도 하나 있다.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고 해서 실제 존재가 들어가 있는 존재 함축 개념을 사용합니다. 실제로 존재한다는 개념이에요. 이것을 저희가 이제 존재 함축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징은 어떤 이냐면 적어도 하나가 존재한다. 최소 하나는 있다. 이런 개념을 받아들이면 되고요.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특징 명제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인간은 천재이다. 자, 이 표현이 만약에 주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번역해야겠죠? 위에 적용하면은, 자, 인간이면서, 자, 적어도 하나를 이면서 천재인 것이 적어도 하나 실제로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 존재한다. 이 뜻입니다. 굉장히 표현을 쓰니까 좀 많이 길어지네요. 그렇죠? 자, 이런 것이 적어도 하나 있다. 실제 존재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인간은 천재라고 했어요.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뭘 많이 생각합니까? 대부분의 인간은 천재가 아니야. 즉, 어떤 인간은 천재가 아닌 것도 당연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문자에 대해서는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대해서. 뭐,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죠. 자, 우리한테 특징은 이런 게 실제로 있다라는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런 내용적으로 혼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호화를 사용하는 겁니다. 즉, 어떤 A는 B다. 자, 이렇게 되면요. 이 표현은 어떤 A는 B다 해서 A이면서 B인 것이 적어도 하나 있다. 자, 이것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는 거죠. 적어도 한 게 있다. 뭐 더 이상의 뜻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자, 어떤 그러면은 뭐 어떤 또는 대부분의 A는 B가 아니다. 늘 알 수가 있는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한테 주어진 명제 A는 B다니까 그냥 A면서 B인 게 적어도 하나 있다까지만 저희가 알 수 있고 나머지는 전혀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호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내용적으로 들어오면 실제 상황에서 그럴 수 있다라고 자꾸 상상이 되기 때문이죠. 이런 건 주의를 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전 논리학에서 이 특징과 또는 전칭 명제 또는 네 가지의 명제 형식이 어떤 건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룰 것은 이들 간의 서로의 관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잠깐 쉬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